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프랑스의 사상가 알렉시드 토크빌이 남긴 말인데요. 정말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강력한 경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거센 강물 한가운데에 떠 있는 겁니다. 물살은 너무나 빨라서 우리를 어디론가 어떤 깊은 심연을 향해서 맹렬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쳐버린 강둑에 부서진 잔해들, 그러니까 과거에만 필사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죠. 토크빌은 바로 이게 자신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라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한 겁니다. 인류 전체가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강물 위에서 정작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만 집착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통렬한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책 미국의 민주주의는요, 바로 그 거대한 강물의 정체가 뭔지, 그 흐름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를 내다보려 했던 한 천재의 지적인 탐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19세기 미국을 둘러본 여행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떠났던 거대한 탐사의 기록이고요. 그 거친 변화의 물살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려낸 아주 정교한 지도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그 지도의 첫 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토크빌은 자신이 마주한 이 거대한 변화, 즉 민주주의를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그에게 민주주의는요, 그냥 왕정이나 귀족정처럼 여러 정치 제도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마치 서구 문명 전체의 우용체제를 아예 뿌리부터 바꿔버리는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힘 같은 거였어요.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고 결국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바꿔버리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힘으로 본 거죠. 우리는 보통 프랑스 대혁명 같은 아주 크고 드라마틱한 사건에서 민주주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토크빌의 시선은 훨씬 더 깊고 또 넓었습니다. 그에게 프랑스 대혁명은 병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병이 마침내 겉으로 터져나온 증상에 불과했죠. 그는 이 거대한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무려 700년이라는 정말 아득한 시간 동안 아주 서서히, 하지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온 거대한 지각 변동의 별거라고 봤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토크빌의 통찰이 얼마나 거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세기에 걸쳐서 그 변화의 흔적을 추적하죠. 그 시작은 11세기 교회였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직자가 될 수 있게 되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결정되던 시대에 가장 신성한 곳에 평등이라는 낯선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3세기가 되니까 이번엔 돈이 새로운 권력이 돼요. 꼭 토지를 가진 귀족이 아니더라도 상업이나 금융으로 부를 쌓은 평민이 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낡은 질서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15세기에 이르면 왕들 스스로가 이 낡은 질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위협하는 막강한 귀족 세력을 견제하려고 유능한 평민들을 관료로 썼거든요.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17세기에는 지성이 새로운 힘으로 등장해요. 혈통이나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사상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작은 흐름들이 7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18세기에 이르러 낡은 귀족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혁명의 강물로 터져 나온 겁니다. 토크빌은 이 사건들이 겉보기엔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결국 평등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고 본 거죠. 이 문장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700년의 거대한 흐름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한순간의 폭발적인 혁명이 아니었던 거죠. 수십 세대에 걸쳐서 마치 거대한 지각판이 움직이듯이 아주 느리지만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토크빌은 자기 조국인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마치 거대한 밀물이 모든 걸 평평하게 만들듯이 귀족을 끌어내리고 평민을 끌어올리는 이 거대한 평준화의 힘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인간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종류의 힘이 아니구나. 이 거대한 역사적 힘 앞에서 토크빌은 거의 경외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 평등을 향한 움직임은 프랑스나 유럽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이나 귀족들이 이 흐름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왔죠. 전쟁이 터지든 역병이 돌든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 흐름은 결국 평등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여기서 토크빌은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힘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가 없다면 이건 아마도 신의 계획, 즉 신의 섭리의 일부일 거라고요. 사실 토크빌 개인은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었는데도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요, 그가 이걸 종교적으로 믿었다기보다는 이 역사적 과정의 필연성에 대해 얼마나 깊은 경외심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민주주의가 신의 섭리처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크빌의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강은 우리를 대체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 물살의 끝에는 과연 어떤 무서운 폭포가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당시 유럽은 낡은 귀족 세계의 잔해랑 새로운 민주주의의 거센 물결이 뒤섞여서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토크빌은 이 거대한 힘이 가장 순수한 형태요, 가장 완벽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곳, 즉 오염되지 않은 실험실로 눈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왜 그 머나먼 신대륙 미국으로 향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민주주의라는 이 새로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유산과 뒤엉켜 싸우고 있는 유럽의 혼란스러운 모습만 봐서는 안 됐던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깨끗한 실험실이 필요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유럽과 미국의 경험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프랑스에서 민주주의는 마치 부모 없이 자란 고아처럼 야만적 본능에 내맡겨진 채 혼돈과 폭력 속에서 자라났어요. 뭘 부숴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그 폐허 위에 뭘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전혀 없었죠. 반면에 미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파괴해야 할 강력한 왕이나 귀족 계급이 없었던 땅, 즉 파괴할 과거가 없는 땅 위에서 민주주의는 사회와 함께 마치 잘 보살핀 나무처럼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성,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위험까지 모든 것을 훨씬 더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크빌의 목표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거울을 통해서 민주주의 그 자체의 얼굴, 그러니까 그것의 경향, 성격, 편견, 그리고 열정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그에게 민주주의라는 이 새로운 존재의 가장 순수한 초상화였고 앞으로 유럽과 인류 전체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청사진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문장이 토크빌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을 요약합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왕, 귀족, 성직자 같은 낡은 단어들로 가득 찬 구시대의 정치 이론으로는 이 완전히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걸요. 이건 마치 낡은 마을 지도를 가지고 미지의 신대륙을 탐험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선언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왔으니 이제 그 세계를 해부하고 설명할 새로운 정치학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요. 그리고 미국은 바로 그 새로운 과학을 창조하기 위한 열쇠를 쥔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책 정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개념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토크빌은 이걸 민주주의와 현대세계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라고 봤어요. 모든 것을 낳고 형성하는 근원적인 사실, 그가 생성적 사실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입니다. 조건의 평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돈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경제적 평등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토크빌이 말한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겁니다. 여기 정의를 잘 봐주세요. 이건 부나 권력의 평등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평민으로 정해지는 그런 세습적인 계급이나 신분이 아예 없는 사회적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생성적 사실, 즉 모든 것을 낳는 근원이란 뜻인데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사회의 DNA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회의 법률, 사람들의 생각, 가족관계, 심지어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감까지 현대사회 거의 모든 현상들이 바로 이 조건의 평등이라는 단 하나의 DNA로부터 복제되어 나온다는 것. 이게 바로 토크빌의 핵심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사회의 DNA가 어떻게 정치체제를 만들어낼까요? 토크빌은 여기서 하나의 필연적인 연쇄 반응을 설명합니다. 1단계, 사회적으로 세습계급이 없는 조건의 평등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2단계, 이 사회적 평등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정치의 영역으로 스며들겠죠. 3단계에 이르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싹 트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면에서는 다 평등한데 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평등해야 하지?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바로 4단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인민주권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평등이라는 뿌리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평등이라는 나무를 키워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토크빌의 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게 뭐 현대인의 외로움이든 새로운 예술이든 혹은 가족관계의 변화든 그 모든 것의 뿌리를 파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 이 하나의 출발점, 즉 조건의 평등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만약 조건의 평등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토양이었다면 그 위에서 왜 유독 미국이라는 나무는 그렇게 독특하고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 씨앗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토크빌은 여기서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경이로운 두 요소의 결합을 발견합니다. 토크빌은 그 씨앗을 아메리카 대륙 북동부 뉴잉글랜드를 개척한 청교도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이들의 성격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금이나 찾으러 온 절박한 모험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이념, 즉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대서양을 건넌 교육받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들이 언뜻 보기에는 서로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정체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의 뜻을 따르는 매우 엄격하고 열렬한 종교적 분파주의자였지만 동시에 낡은 유럽의 정치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고양된 정치적 혁신가이기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정신, 종교의 정신과 자유의 정신이 미국 문명의 DNA에 함께 새겨졌다고 토크빌은 분석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던 경이로운 결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럽에서는 이 두 정신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적이었습니다. 종교는 자유를 억압하려 했고 자유는 종교의 권위에 도전했죠. 마치 물질과 반물질처럼 만나면 서로 소멸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의 정신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질서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서 자유가 제멋대로 날뛰는 방종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둑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자유의 정신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권위에 질문하고 스스로 통치하게 만들어서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하는 역동적인 엔진 역할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이 두 힘이 서로를 파괴하는 대신 서로를 지탱하고 완성시켜주는 놀라운 파트너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토크빌의 발견 중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당시 유럽 지식인들이 들었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만한 통찰이었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을 겪은 그들에게 종교란 타파해야 할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고 자유의 가장 큰 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토크빌이 신대륙에서 발견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가 자유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토대이자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는 거죠. 토크빌이 본 종교의 기여는 단순히 착하게 사세요 하는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종교가 하나의 정치제도처럼 기능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교도들의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도자를 뽑고 공공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민주적 자치의 습관을 매일같이 훈련했어요. 이 교회 회의가 나중에 미국의 타운홀 미팅의 원형이 된 거죠. 즉,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기 전에 먼저 공동체에 참여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학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토크빌을 따라서 거대한 역사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민주주의라는 힘의 기원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보기 위해 미국이라는 실험실에 도착했죠.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마스터키인 조건의 평등과 미국만의 독특한 유전자인 종교와 자유의 결합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한 DNA는 과연 어떤 모습의 정부와 사회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심장부에는 토크빌이 그토록 경고했던 위험이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분석에서 계속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정말 완벽한 궤도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프랑스의 한 젊은 귀족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막 태어난 신생국가 미국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시드 토크빌. 그의 눈에 비친 미국의 민주주의는요,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여행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본 통찰의 기록입니다. 토크빌은
왜 하필 미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인류의 미래를 봤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와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토크빌이 남긴 이 말이 참 인상적이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그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미국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아주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었거든요.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오직 평등이라는 조건 위에서 세워진 사회. 이건 기존에 있던 어떤 정치 이론을 가져와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낡은 생각에 갇혀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못 본 척하는 건 마치 거센 강물에 그대로 휩쓸려가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바로 그래서 낡은 이론은 다 버리고 이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분석할 새로운 정치학이 절실하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자, 그럼 토크빌은 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어떤 톡으로 분석했을까요? 그는 먼저 국가의 힘이 어디서 나오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중앙 집권인데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토크빌이 말하는 중앙 집권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는 두 가지 종류의 중앙 집권이 있다고 봤거든요. 바로 이 구분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토크빌에게 모든 중앙 집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국가의 권력을 두 가지 성격으로 딱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부의 중앙 집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들의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통제하는 행정의 중앙 집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자유로운 공화국이 되고 또 어떤 나라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독재국가로 갈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정부의 중앙 집권은요, 전쟁을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는 것처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그림을 그리는 힘입니다. 토크빌은 이런 힘이 한데 모여 있어야 나라가 하나로 뭉치고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건 필수적인 거죠. 반면에 행정의 중앙 집권은 훨씬 더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도로를 언제 고칠지, 마을 도서관 예산을 어떻게 쓸지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까지 중앙정부가 하나하나 다 결정하는 거예요. 토크빌은 바로 이 힘이 시민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에서 그저 정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아주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이 개념을 토크빌의 조국인 프랑스랑 미국에 딱 대입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그가 보기에 두 나라 모두 국가 전체를 위한 정부의 중앙 집권은 아주 강력했어요. 그런데 행정의 중앙 집권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으로 왕을 몰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자치 권력까지 싹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 결과 모든 권력이 파리 한 곳으로 집중되는 아주 강력한 행정적 중앙 집권 국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방 정부는 물론 강력했지만 그건 딱 국가적인 일에 한해서였고 각 주의 마을이나 도시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게 자기들 일을 스스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행정의 중앙 집권은 미국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결국 토크빌의 통찰은 이 한 문장으로 쫙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 권력이 지방으로 나뉘어 있는 건 솔직히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죠. 막 뒤죽박죽 같고 일처리도 느릴 것 같고요. 근데 토크빌은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미국 특유의 진짜 활력이 뿜어져 나온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동네 학교, 우리 동네 다리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참여의식,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진짜 민주주의가 자라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다수가 힘을 합쳐서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토크빌은 바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가 미국 시스템 안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대통령이나 의회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 바로 사법부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은 판사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을 두고 이건 안 돼 하고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토크빌이 풀고 싶었던 미국 사법부의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토크빌은 미국 판사들이 힘을 쓰는 방식이 유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판사들은 왕의 명령에 대놓고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투쟁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미국 판사들은요, 조용해요. 어떤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움직여요. 바로 그 법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본 어떤 사람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소송을 걸어왔을 때, 오직 그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미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이죠. 바로 이 사법심사라는 독특한 절차를 통해서 법을 다루는 권력이 정치적인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개인들 사이에 사소해 보이는 소송이 하나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가 한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 지금 이 재판에 적용하려는 저 법률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판사는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의회가 만든 법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국민 모두의 약속, 헌법을 따라야 할까? 그리고 여기서 판사가 헌법에 손을 들어주며 그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토크빌의 표현이 진짜 멋진데 판사가 그 법을 총으로 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그 법이 가진 생명력, 그 도덕적인 힘을 싹 걷어가 버리는 거죠. 법 조문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는 죽은 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세련되고 강력한 방식이죠. 아니 그럼 판사들의 이 엄청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군대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토크빌은 그 힘이 바로 양심의 힘, 즉 도덕적 권위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판사들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약속인 헌법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거죠. 결국 판사의 권력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주권,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 구조도 보고 사법부도 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엔진, 미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단 하나의 원리, 바로 국민주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토크빌이 미국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말은 했어요. 근데 그냥 책 속에만 있는 말뿐인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토크빌이 본 미국은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멋진 구호가 아니었어요. 투표소에서, 마을회의에서, 법정의 배심원석에서 그냥 사람들 삶 곳곳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 그 자체였던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결정은 결국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토크빌은 직접 옛날 법들을 다 뒤져보면서 증명해냅니다. 처음에는요, 돈 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었어요. 매사추세츠에서는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얼마 이상의 땅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조건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서부로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 세운 켄터키 같은 주에서는 아예 재산 같은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국민주권이라는 원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직접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는 생생한 증거인 셈입니다. 토크빌은 이 상황을 정말 강렬한 비유로 표현합니다. 신이 우주를 지배하듯 국민은 미국의 정치 세계를 지배한다.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국민이 곧 신이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의지 위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그림자를 들이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토크빌은 그 어두운 그림자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토크빌 분석의 가장 날카롭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이 빛나는 동전의 뒷면. 토크빌이 옛날 유럽의 그 어떤 왕이나 독재자보다도 더 무섭다고 말했던 새로운 형태의 압제. 바로 다수의 폭정입니다. 다수의 폭정이 어떤 건지 토크빌은 이런 섬뜩한 말로 묘사합니다. 평안히 가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허락하지만
죽음보다 더한 삶으로 허락한다. 와, 죽음보다 더한 삶.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폭정은 사람의 몸을 직접 해치지 않아요. 그 대신 그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옛날 왕이 휘두르던 폭력하고 이 다수의 폭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옛날 왕은요, 반대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죠. 몸을 억압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까지 강제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폭정은요, 몸이 아니라 영혼을 겨냥합니다.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럼 넌 우리 편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심지어 다수는 자신을 향한 칭찬과 아첨까지 강요합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놀랍게도 미국에는 정신의 자유가 없다는 극단적인 진단까지 내립니다. 이런 정신적인 압박이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한번 보세요. 똑똑한 작가나 사상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수의 비위를 맞추는 글만 쓰게 되고요. 톡톡 튀는 천재들은 숨이 막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정치인, 다수한테 밉보이는 순간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제일 소름 돋는 건 처벌 방식이에요.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토크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사이 다수는 우리 최고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영원히 칭찬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1812년에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미국이 영국이랑 한창 전쟁 중이었는데 볼티모어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열광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사가 용감하게 이 전쟁은 잘못됐다는 기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서 신문사를 다 때려부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질서를 지켜야 할 민병대가 우리도 저 신문사 싫어 하면서 그냥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당국은 기자들을 보호한답시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보세요. 다수의 감정이 한번 폭발하니까 법이고 뭐고 그냥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수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해서 사람들의 행동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 욕망까지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아, 저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런 걸 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력. 이게 바로 토크빌이 본 다수의 폭정의 진짜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는 토크빌이 던진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민주권. 그런데 바로 그 국민이, 그 다수가 소수나 개인을 억압하는 폭군이 될 수 있다면 대체 누가 무엇이 그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국민이 곧 권력인데 그 국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토크빌이 200년 전에 던진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렉시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이 책은 단순히 19세기 미국을 둘러본 여행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민주주의 실험이 과연 어떤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한 분석서라고 할 수 있어요. 토크빌은 미국의 그 활기 넘치는 힘에 감탄하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했던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수의 무한한 힘이 어떻게 개인의 정신을 옭아매는 무서운 폭정으로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대륙에 같이 살게 된 세 인종의 비극적인 관계가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토크빌의 안내를 따라서 미국 민주주의의 그 화려한 영광 속에 감춰져 있던 가장 문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인민주권이라는 대원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토크빌이 미국에 딱 도착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본 게 뭐였냐면요. 유럽에서는 그냥 책에나 나오는 이론이었던 인민의 주권이 여기 미국에서는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엔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유럽은 아시다시피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 세력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균형을 맞췄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오직 인민, 그러니까 다수의 뜻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힘의 원천이었던 거죠. 이 힘은 그냥 법 조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습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힘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점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절대 권력이 뭔지부터 보고 그 엄청난 힘이 어떻게 개인을 억압하는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크빌이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목했던 새 인종의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예제라는 게 노예뿐만 아니라 주인과 사회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토크빌의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그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다수의 폭정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에 먼저 그 폭정을 휘두르는 다수의 힘이 미국 사회에서 도대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토크빌이 본 건 그냥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회의 공기처럼 모든 곳에 존재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한마디로 절대 권력이었던 거죠. 전능하다. 와, 이 표현 진짜 과장이 아닙니다. 토크빌이 보기에 미국 사회의 모든 권력은 다수로부터 나와서 다수에게로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입법도 당연히 다수가 뽑은 사람들로 채워지죠. 대통령, 당연히 다수가 선거로 뽑고요. 다수의 지지를 잃으면 그냥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원래는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들마저도 많은 주에서 선거로 뽑거나 결국 다수가 만들어내는 여론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권력이 한 군데서 나오니까 이걸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근데 다수의 힘은 이런 공식적인 제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보이지 않는 힘, 여론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다수의 의견은 어느 순간 그 사회의 상식이 되고 진리가 되고 도덕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냥 다른 의견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사람, 심지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수가 막 지지하는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용기를 내서 이 전쟁은 부당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은 그 주장의 논리를 따지기보다 저 사람 우리나라 배신자 아니야? 라고 매도하고 다음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다수의 힘은 사회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압력수처럼 작용해서 감히 누구도 그 흐름에 맞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능한 힘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다수의 폭정이에요. 토크빌이 경고한 이 폭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이나 독재자가 칼 들고 설치는 그런 폭정이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고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서 피하기도 어려운 그런 폭정이죠. 인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로 그 인민이 어떻게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군이 될 수 있는가? 이 무서운 역사를 토크빌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토크빌은 이걸 정신의 폭정이라고 불렀어요. 몸을 가두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가두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는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요. 사람들은 다수한테 비난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될까봐 무서워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노예가 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토크빌이 정말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나라, 그 어떤 나라보다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한다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왜 진짜 독립적인 사상가, 독창적인 정신을 찾아보기는 이렇게 힘든가? 이거 정말 불편한 질문 아닌가요? 겉으로는 뭐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만 생각해, 이 선은 넘지 마 하는 다수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사회 전체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프랑스 혁명도 겪고 왕정도 겪고 산전수전 다 겪은 유럽 귀족 토크빌이 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겠죠.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도 있었던 지적인 자유와 활발한 토론이 오히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미국에서 질식당하고 있다는 진단이니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의 권력은 궁전 안에 머물지만 다수의 권력은 우리 집 안방, 아니 우리 머릿속까지 파고들어요.
왕한테 미움받는 것보다 이웃한테, 동료한테, 그러니까 다수의 미움받는 게 훨씬 더 두렵고 피할 수 없는 벌이 되는 사회. 그런 곳에서는 위대한 정신들이 침묵하거나 다수의 입맛에 맞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게 된다는 게 토크빌의 비판이었습니다.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거하는 과정은 폭력적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이 과정이 진짜 소름 돋게 체계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어떤 개인이 용기를 내서 다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그럼 2단계, 즉시 여론의 문매를 맞고 너 바보야? 너 나쁜 놈이지? 하면서 공격이 들어와요. 3단계, 그는 모든 사회적 기회로부터 배제됩니다. 정치인은 경력이 끝나고 작가는 독자를 잃고 사업가는 고객을 잃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4단계에 이릅니다. 그의 말이 옳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침묵하거나 등을 돌려요. 왜? 자기까지 같이 묻힐까봐 무서우니까요. 이렇게 한 개인은 완벽하게 고립돼서 사회적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수의 폭정이 내리는 최종 판결문입니다. 토크빌이 묘사한 이 장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죠? 다수는 폭력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관대한 척해요. 네 목숨, 네 재산 안 뺏을게.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넌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것, 즉 사회적 죽음은 몸은 살아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효과적인 정신을 파괴하는 형벌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토크빌이 분석한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대륙에 같이 살지만 결코 섞이지 못하는 새 인종의 문제입니다. 토크빌은 이게 다수의 폭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치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와 편견, 인간 본성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이건 미국이란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비극적 드라마였던 거죠. 토크빌은 이 드라마의 새 주인공, 즉 유럽에서 온 백인,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뒤섞이지 않은 채 섞여 있다. 이 표현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법과 관습, 교육, 그리고 운명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어요. 마치 같은 수도권 안에 있는데 종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딱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토크빌이 본 미국 사회는요, 아주 명확하고 잔인한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그 맨 꼭대기에는 스스로를 인간 중의 인간이라 부르는 백인 유럽인이 있었죠. 그들은 계몽, 즉 지식과 문명을 독점했고 힘, 즉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했으며 그 결과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 원주민과 흑인이라는 두 불운한 인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은 백인이라는 똑같은 압제자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어요. 그럼 먼저 두 불운한 인종 중 첫 번째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운명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토크빌은 그들의 미래를 아주 절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의 가장 위대한 점, 바로 그들의 자존심과 자유를 향한 꺾이지 않는 사랑이 역사적이게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크빌은 두 인종이 백인의 억압에 맞서는 방식이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정말 극명하게 비교합니다. 원주민은 자신의 문화와 자유를 지키려는 그 높은 자존심 때문에 백인의 문명, 특히 농사짓고 정착하는 삶을 끝까지 거부해요. 그들에게 노동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죠. 결국 점점 밀려나서 황야에서 고독하게 사라져갈 운명이라고 토크빌은 본 겁니다. 반면에 모든 자유와 인간성을 빼앗긴 흑인 노예는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주인의 방식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속된 상태로 생존은 하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대물림하게 됩니다. 한쪽은 멸종을 통해 자유를 지키고 다른 한쪽은 예속을 통해 생존하는 것. 이보다 더 비극적인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토크빌 분석 중에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원주민을 몰아내는 방식이 총칼 들고 잔인하게 학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요. 계약서를 쓰고 땅값도 치르고 서쪽으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약속도 하죠.
겉으로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인도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뭐죠? 결국엔 파괴와 절멸이었습니다. 토크빌은 이렇게 인류애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인간을 파괴하는 위선적인 능숙함이야말로 그냥 폭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심장에 박힌 가장 크고 오래된 가시, 바로 노예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크빌에게 노예제는 그냥 남부지방의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거대한 모순이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서 나라를 두 동강 낼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한 문장에 토크빌의 천재적인 통찰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옛날 로마나 그리스 시대의 노예는요, 신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해방되면 그 후손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자유민 사회에 섞여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미국은 달랐어요. 노예라는 신분이 피부색이라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외적인 표식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눈에는 영원히 저 사람은 원래 노예였던 인종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인종이라는 겉모습이 노예제의 끔찍한 기억을 계속해서 되살리는 이 잔인한 악순환 때문에 진정한 평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크빌은 예견했던 겁니다. 토크빌은 설령 법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는 날이 온다고 해도 이 세 가지 아주 깊고 끈질긴 편견이 남아서 미국 사회를 영원히 괴롭힐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는 백인 주인이 가졌던 우월의식, 즉 주인의 편견입니다. 이건 자신의 나쁜 짓을 정당화하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기제이기도 하죠. 둘째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외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인종의 편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비이성적이지만 강력한 흑인의 피부색과 생김새 자체에 대한 혐오감, 즉 백인의 편견입니다. 이 세 가지 편견이라는 견고한 벽이 존재하는 한 법적인 해방은 결코 진정한 자유와 평등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자, 이제 토크빌이 직접 봤던 한 편의 짧은 무언극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세 인종의 관계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지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세기 엘라베마, 아주 깊고 울창한 숲속에 맑은 물이 솟아나는 한적한 샘가가 있습니다. 그 샘가로 세 명의 인물이 걸어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원주민 여인이에요. 그녀의 손에는 작고 하얀 피부의 백인 여자아이의 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들 뒤를 몸에 맞지도 않는 낡고 해진 서양식 옷을 입은 흑인 여성이 조용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 자체가 그냥 미국 사회 전체의 축소판인 거죠. 샘가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장면이 미국 인종관계의 모든 비극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원주민 여인은 백인 아이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지만 그 태도에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과 긍지가 묻어납니다. 흑인 여성 또한 아이에게 애정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복종심이 깊이 배어 있죠. 그리고 가장 놀랍고 섬뜩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를 이 어린 백인 소녀가 두 여성의 보살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치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본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토크빌은 이 한순간의 풍경 속에서 새 인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극적인 미래의 모습을 모두 읽어냈습니다. 자, 이제 노예제라는 독이 억압받는 노예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리는 주인과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토크빌의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비교 분석이에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두 사회의 모습을 통해 노예제의 파괴적인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무대는 바로 미국 중부를 가로지르는 오하이오 강입니다. 이 강은 그냥 지리적인 경계선이 아니었어요. 강의 오른쪽 강둑은 노예제가 금지된 자유주 오하이오였고 왼쪽 강둑은 노예제가 합법인 켄터키였습니다. 토크빌의 눈에 이 강은 말 그대로 자유와 예속, 활력과 정체, 미래와 과거 사이를 흐르는 거대한 경계선이었던 거죠. 토크빌 묘사하는 두 강둑의 풍경은 정말 같은 나라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노예제가 있는 켄터키 쪽을 보면 인적이 드물고 사회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하고 무기력해요.
그곳에서 노동은 노예나 하는 천한 일로 여겨지니까 백인들은 일하지 않고 게으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강 건너 자유로운 오하이오주에서는요. 활기찬 산업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판은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 차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며 노동은 부와 진보를 가져오는 명예로운 활동으로 존중받습니다. 땅도, 기후도, 심지어 그곳에 사는 백인들의 출신조차 똑같은데 딱 하나, 노예제의 유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개의 강동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교훈이죠. 노예제는 단지 노예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비인도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영혼과 사회의 활력까지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겁니다.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된 백인 주인들은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잃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들면서 결국 그들이 속한 사회 전체를 정체시키고 쇠퇴하게 만들죠. 남을 착취해서 부유해지려던 사회가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제도 때문에 가난하고 약해지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토크빌은 19세기에 이미 인종 문제가 미국 사회의 가장 깊은 균열이며 미래를 위협할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다수의 힘이 소수의 정신을 억압하는 문제, 그리고 결코 융합되지 못하는 인종 간의 갈등과 편견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분석은 2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과연 뿌리 깊은 인종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편견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까요? 과연 미국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토크빌의 경고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토크빌이 해부한 미국 민주주의의 뼈대, 즉 정치 구조를 살펴봤었죠. 자, 이번에는 그 뼈대를 감싸고 있는 살과 피, 나아가 그 사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시민들의 정신, 민주주의의 영혼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크빌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야심을 선언합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학이라는 건요, 단순히 선거법이 어떻고 권력 분립이 어떻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학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에 가져온 이 변화가 프랑스 혁명 같은 정치적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라는 걸 직감했던 겁니다. 이건 말이죠, 인간의 조건 자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혁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의 틀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변화, 바로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무슨 위대한 철학자나 학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밭을 가는 농부 같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귀족 사회에서는요, 생각의 기준이 외부에 있어요. 왕, 특정 계급, 혹은 아주 오래된 전통 같은 소수의 권위가 모든 걸 결정하죠.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가문의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논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외부의 권위가 힘을 잃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할 전통도 없으니까요. 그럼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머리, 즉 개인의 이성과 판단입니다. 토크빌을 본 미국인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옛날 책을 뒤지거나 현자에게 묻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직접 부딪혀서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복잡하고 애매한 형식보다는 명확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고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선호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평등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난 새로운 생각의 지도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나타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지만 바로 그 때문에 오히려 외로워지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에 아주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왕이나 교회의 권위가 명확한 반대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나를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A가 맞아? 라고 외친다면 어떨까요? 아니 저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나 혼자 이상한 건가? 이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토크빌은 바로 이 여론의 힘이 과거 그 어떤 왕의 폭정보다도 더 강력하고 은밀하게 개인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법으로 사상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압력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조용히 고립시키고 침묵하게 만드는 다수의 정신적 폭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통찰이었습니다. 민주주의적 지성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바로 이 무한한 자기 완성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귀족사회 사람들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죠. 더 훌륭한 기사, 더 우아한 기부인이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신분은 바꿀 수 없고 인간의 본성 자체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일종의 천장이 있는 사다리 같은 거예요. 반면에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합니다. 어제 구두 닦기가 오늘의 시장이 될 수 있는 역동성 속에서 고정된 한계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대신 인류는 끝없이 진보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무한히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아메리칸 드림의 철학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용구가 정말 재밌는 게요. 이 자기 완성 가능성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철학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토크빌이 만난 한 미국인 선원의 이 말은 미국적 실용주의의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유럽 사람이라면 아마 몇 세대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배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인에게 그건 정말 어리석은 낭비예요. 왜냐? 내일이면 어차피 더 빠르고 좋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나올 텐데 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장 효율적인 걸 만들어서 최대한 쓰고 더 나은 게 나오면 미련 없이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건물, 제품, 심지어는 법이나 제도까지 더 좋은 내일을 향한 이 강력한 믿음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의 판 자체가 바뀌면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종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토크빌은 종교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복잡한 교리나 화려하고 권위적인 의식을 좀 거북하게 생각해요. 그보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원하죠. 그래서 종교도 이런 대중의 지적 취향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했고, 이런 경향은 결국 특정 사상에 대한 뚜렷한 선호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신과 우주, 창조주와 피조물이 결국 하나라고 보는 사상이죠. 이 거대하고 통일된 관념이 민주주의적 정신에 아주 잘 들어맞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복잡한 신학체계나 성직자 같은 중간 다리가 필요 없어져요. 개인이 직접 거대한 진리와 마주할 수 있게 해주죠. 둘째, 모든 걸 하나의 큰 원리로 설명하려는 일반 관념에 대한 선호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신과 인간, 자연 사이의 위계 질서를 허물어버림으로써 평등의 원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사상은 평등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받아들이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종교적 형태였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머리, 즉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봤다면 이제는 가슴, 즉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 세계를 지배하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열정을 발견합니다. 토크빌이 발견한 민주주의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그 첫 번째는 바로 평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의 사람들이 자유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끈질기고 열정적으로 평등을 사랑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유는 때로 희생을 요구하고 그 혜택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평등이 주는 만족감은 매일, 매 순간 피부로 직접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열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져요. 자유를 얻고 지키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워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건 숭고하지만 힘든 일이죠. 반면에 평등은 작지만 즉각적인 즐거움을 줘요. 식당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때,
직장에서 상사와 눈치 보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만족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국가적 위기 같은 특별한 순간에 절실히 느껴지지만 평등의 매력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독재는 참아도 불평등한 귀족주의는 결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 토크빌은 이 평등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은 심지어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평등을 얻으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불평등하게 자유로울 바에야 차라리 평등하게 노예가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평등에 대한 사랑 다음으로 토크빌이 발견한 두 번째 감정은 이건 정말 민주주의 시대에만 나타나는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평소에 좀 부정적으로 쓰는 이기주의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토크빌은 이건 새로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 만든 단어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만큼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민주주의 사회 고유의 새로운 감정이라는 거죠. 토크빌이 정말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나만 최고야,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맹목적이고 뜨거운 자기사랑으로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개인적인 악덕입니다. 반면에 개인주의는 그런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가족, 내 친구들하고만 잘 지내는 게 편하고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차분하고 성찰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먼저 공적인 영역, 즉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납니다. 개인주의자는 이웃이나 사회, 국가의 문제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작은 울타리 안의 행복에만 몰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모든 덕의 셈 자체를 말려버린다면 개인주의는 가장 먼저 시민으로서의 덕, 즉 공공정신의 셈부터 마르게 하는 조용한 질병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 이 개인주의라는 건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귀족 사회는 마치 거대한 쇠사슬 같았어요. 농민은 영주에게, 영주는 왕에게,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과 지역 공동체에 끈끈하게 묶여 있었죠. 그런데 평등이 이 쇠사슬을 탁 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개인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이 자유롭지만 동시에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존재가 됩니다. 조상도 후손도 내 옆에 사는 동료 시민들도 다 잃고 오직 자기 자신과 눈앞의 작은 원에만 집중하게 되죠. 결국 각자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로 점점 더 깊이 움츠러들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거대한 공공의 사회는 텅 비게 될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와 가슴이 바뀌니 우리의 실제 삶,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퇴근해서 돌아오는 집의 풍경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지적, 감정적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터의 관계부터 보죠. 귀족 사회에서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거의 운명 공동체에 가까웠어요. 대를 이어서 충성을 바치고 주인은 하인의 삶 전체를 책임졌죠. 거기에는 개인적인 충성심이나 명예 같은 감정적인 유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더 이상 주군과 가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임금이라는 돈을 매기로 한 명확하고 비인격적인 계약 관계일 뿐입니다. 고용주는 계약서에 쓰인 일만 시킬 수 있고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죠. 동등한 두 시민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맺은 일시적이고 기능적인 관계, 바로 사장과 직원의 탄생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깊은 변화는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귀족 사회의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었어요. 가정이라는 작은 왕국을 다스리는 권력자이자 행정관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고 관계는 엄격한 예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 무서운 가부장적 권위를 해체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두려운 권력자가 아니라 인생 경험이 조금 더 많은 선배 시민이자 다정한 조언자가 되죠. 부자 관계는 권위가 아니라 친밀감과 자연스러운 애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장남이 모든 걸 물려받는 제도가 사라지면서 형제들은 청등한 개인이 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친밀하고 다정한 가족의 모습이 사실은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역사적으로 보면 꽤나 새로운 발명품이라는 거죠. 평등은 인간의 마음에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관습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토큐빌에 따르면
귀족 사회에서는 계급이 다르면 이건 뭐 거의 다른 종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귀족이 농민의 고통을 보는 건 마치 우리가 동물의 고통을 보는 것과 비슷했다고 할까요? 안타깝긴 하지만 나의 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서로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짜 공감이나 연민이 생기기 어려웠습니다. 이 차이를 정말 소름 끼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17세기 프랑스 귀족이었던 세비니의 부인의 이 편지입니다. 그녀는 세금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농민들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소식을 마치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전하듯 재치있고 무심한 말투로 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수형당한 시체들이 널려있는 풍경을 좋은 본보기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죠. 그녀에게 농민들의 끔찍한 고통은 그냥 딸에게 보낼 편지 한 통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소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완전히 차단된 귀족 사회의 민낯이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비로소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자리에 나를 대입해보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낯선 사람, 심지어는 적의 고통에까지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제 폐지, 고문 금지, 동물권 보호처럼 모든 생명의 고통을 줄이려는 인도주의적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일반화된 연민은 귀족 시대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가 낳은 가장 고귀한 감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 토크빌에게 민주주의란 단순히 법을 바꾸는 정치 제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간, 즉 특정한 사고방식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본능을 지닌 민주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용광로였던 셈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평등을 열렬히 사랑하며 개인의 삶에 몰두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쉽게 공감하는 이 복합적인 존재, 이것이 바로 토크빌이 발견한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토크빌은 가장 예리하고도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모든 평등의 원리가 그 원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바로 이 미국이라는 땅 위에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결코 섞이지 않는 근본적으로 분리된 새 인종이 공존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토크빌의 이 냉정한 문장은 우리 분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의 서막을 엽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위대한 이상 위에 세워진 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노예제와 인종 억압이라는 잔혹한 현실과 공존할 수 있었는가? 평등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은 왜 특정 인종의 경계선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는가? 바로 이 거대한 모순에 대한 토크빌의 통찰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대작 미국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여정에 도착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토크빌은 정말 놀라운 예언을 남기는데요. 이게 그냥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를 봐도 이거 완전 우리 얘긴데? 할 정도로 소름 돋는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바로 그 마지막 핵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토크빌은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한 문장에 사실 이 책의 모든 통찰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엄청난 가능성을 봤지만 동시에 정말 치명적인 위험도 본 거죠. 이 양가적인 감정, 이 두려움과 희망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예언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크빌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다룬 문제는 바로 미국의 가장 깊은 모순, 바로 새 인종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라는 땅이 그냥 하나의 민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봤어요. 유럽인, 아프리카계 무국인,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이 세 인종이 한 땅에 뒤섞여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공간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의 분석은 정말이지 냉철합니다. 먼저 지배자인 유럽인. 그들은 스스로를 문명과 권력, 행복의 기준점으로 삼초. 반면에 아메리카 원주민은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밀려서 파멸로 내몰리고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노예제라는 끔찍한 제도 아래서 인간성마저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분석합니다.
토크빌은 이 두 인종이 모든 면에서 정말 다르지만 딱 하나, 불행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다고 말해요. 같은 땅에서 똑같이 폭정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유독 미국의 노예제가 고대의 노예제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했을까요? 토크빌은 그 근본적인 답을 바로 인종에서 찾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대 로마 같은 곳에서는 노예가 해방되면 그냥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부색으로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달랐죠. 자유를 얻어도 흑인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그들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노예제의 기억이 그들의 피부색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인종 자체가 불명예가 되어버린 거죠. 토크빌은 엘라베마 숲속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한 장면을 통해서 이 복잡한 관계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샘가에 세 사람이 모여 있었대요. 자유롭지만 문명에서는 이미 밀려나 버린 원주민 여인, 노예 신분이라 두려움에 가득 찬 흑인 여인,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보살핌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어린 백인 소녀. 이 짧은 순간의 풍경 속에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던 우월감, 자부심, 그리고 굴종이라는 새 인종의 운명이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겁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운명에 대한 토크빌의 예견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그들을 파멸로 이끈 건 다름 아닌 그들의 강한 자부심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노동을 천하게 여기고 개인의 가치를 드높였던 그들의 문화가 밀려오는 유럽 문명의 파조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했던 거죠. 숲이 사라지고 사냥터가 파괴되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은 문명화를 받아들이는 걸 막았습니다. 결국 토크빌은 그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쯤엔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멸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예고합니다. 이 노예제라는 독은요, 노예뿐만 아니라 주인 사회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토크빌은 오하이오 강을 사이에 둔 두 세계를 비교하면서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강 남쪽 노예주인 켄터키는 모든 게 잠든 것처럼 고요하고 황량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노예의 몫이니까 백인들은 나태해지는 거죠. 반면에 강 북쪽의 자유주 오하이오는 어떨까요? 산업의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곳, 바로 그곳에 풍요와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노예제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는 저주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이런 미국의 거대한 인종 문제라는 모순 이면에서 토크빌은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발견합니다. 바로 평등이라는 새로운 힘이 사회의 근간을 아주 조용히 바꾸고 있었다는 거죠. 이 조용한 혁명은 무슨 거대한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관계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주인과 하인 같은 관계까지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토크빌의 통찰에 따르면요, 민주주의는 우리 마음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귀족 사회에서는 나와 다른 계급은 아예 다른 존재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 전체의 관습을 더 부드럽고 온화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봤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건지 17세기 프랑스 귀부인이 딸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이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끔찍한 고문형에 대해서 마치 오늘 날씨 이야기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써요. 요즘엔 수레바퀴형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이 무심한 한마디에 다른 계급의 고통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녀에게 인간의 고통이라는 건 오직 같은 귀족 계급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우리가 정말 조상들보다 더 착해진 걸까요? 토크빌 자신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더 민감해졌다기보다는 공감의 범위가 넓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수성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아예 인간으로조차 여기지 않았던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감수성이 미치게 되었다는 뜻이죠. 동정심의 대상이 특정 계급에서 인류 전체로 확장된 겁니다. 이 평등의 혁명은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가족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귀족사회의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인 행정관 같았다면 민주사회의 아버지는 친밀한 안내자가 되는 거죠. 정치적인 권위가 사라진 그 자리에 자연스러운 애정과 유대감이 싹트는 겁니다.
가족은 더 이상 작은 왕국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도 똑같아요. 귀족 사회의 하인은 그 가문에 평생 예속된 존재였잖아요. 근데 민주사회의 하인은 그냥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자유로운 계약자입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계약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이라는 말은 그대로 쓰일지 몰라도 그 관계의 본질은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토크빌은 당시 미국 여성들의 높은 지위에 정말 깜짝 놀랍니다. 유럽에서는 여성이 그냥 남성의 유희의 대상 정도로 여겨질 때 미국에서는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받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육받고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는 물론이고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는 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바로 이것이 미국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 중 하나라고 봤어요. 자, 그런데요. 토크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평등이 가져다주는 이런 빛나는 미래만 이야기했다면 이 책이 명작이 될 수 없었겠죠. 그는 평등의 가장 어둡고 깊은 그림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가진 정말 치명적인 역설을 꿰뚫어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더 평등해질수록 오히려 더 고립되고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고죠. 이 위험의 한가운데에는 개인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크빌이 말하는 개인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이기주의랑은 좀 달라요. 그게 아니라 공적인 세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가족이나 친구 같은 아주 작은 울타리 안으로 쏙 숨어버리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평등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묶어주던 계급이라는 사슬이 있었는데 이게 딱 끊어지니까 각 개인이 마치 원자처럼 흩어져서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모든 개인이 다 평등하고 비슷비슷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이나 교회, 귀족 같은 전통적인 권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믿어야 할까요? 결국 남는 건 다수의 의견, 바로 여론뿐입니다. 여론이 마치 신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개인이 보기엔 나는 너무 미약한데 다수의 집합적인 판단은 왠지 오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새롭고 아주 미묘한 형태의 권력, 여론의 탄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왕도 없고 귀족도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개인은 정말 홀로 남겨집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나보다 특별히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리의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남는 건 다수의 의견뿐입니다. 다수의 판단은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아래 여론은 개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압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토크빌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입니다. 이 폭정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버립니다. 너는 우리랑 생각이 다르구나. 그럼 넌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살아. 이건 육체를 구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혼에 대한 폭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 보이지 않는 감옥인 셈이죠. 그리고 이 다수의 폭정은 우리를 토크빌의 가장 오싹하고 또 가장 유명한 예언으로 이끕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반드시 경계해야만 할 새로운 종류의 폭정에 대한 비전 말이죠. 그가 예견한 미래의 전제 정치는요, 과거의 폭군들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채찍으로 다스리는 그런 폭정이 아니에요. 바로 평등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압제입니다. 토크빌이 상상한 미래의 국가는 폭력적이거나 잔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친절한 후견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국가는 원자처럼 흩어져 고립된 개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 새로운 권력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절대적이고 세세하며 규칙적이고 온화하다. 심지어 긍정적으로 들리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특징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정말 무서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거대한 권력의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권력의 진짜 목적은 시민들을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유순하고 행복한 아이들로 영원히 남겨두는 거예요. 모든 필요는 국가가 다 채워주고 위험한 야망 같은 건 아예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언젠가 성인이 되도록 준비시키지만 이 권력은 시민들이 영원히 어린아이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봉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그 행복의 유일한 설계자가 되려고 합니다. 안전을 보장해주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모든 걸 대신 처리해줍니다. 결국 국가가 시민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생각하는 수고와 살아가는 고통입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예언 앞에서 우리는 그냥 절망해야만 할까요? 토크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거대한 위험에 맞서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가 찾은 해답은 바로 거대한 국가 권력에 맞서는 작은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결사체, 중앙정부의 힘을 분산시키는 지방자치, 그리고 끝없는 물질적 욕망의 제동을 걸어주는 종교. 바로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본 것입니다. 첫 번째 해독제는 바로 결사의 자유입니다. 토크빌은 당시 미국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모여서 협표를 만드는 모습에 정말 놀랐다고 해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뭉치면서 시민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과 국가 사이에 아주 강력한 완충지대를 만들어내죠. 이런 결사체들이야말로 거대한 중앙 권력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작은 공화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해독제는 지방자치입니다. 토크빌은 이걸 자유의 초등학교라고 불렀어요. 아주 멋진 비유죠. 국가라는 거대한 문제 대신에 당장 우리 동네 도로를 고치거나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작은 일을 하면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공공의 이익을 고민하는 습관,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자유시민이 탄생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토크빌은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종교는 단순히 어떤 신을 믿는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질적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인간의 삶에 더 높은 가치와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특히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지 않을 때, 즉 정교 분리가 확실할 때, 종교는 역설적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훨씬 더 강력한 도덕적 닻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가 책의 마지막에서 느꼈던 두 가지 감정, 바로 희망과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은 어떤 최종적인 판결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던지는 거대한 질문이죠. 200년 전 토크빌이 던졌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의 경고와 희망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